안녕하세요. 3인칭 시사 시점 시작하겠습니다. 장해찬 청년재단 이사장, 김민아 시사평론가 두 분 안녕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댓글이 난리가 났어요. 유튜브에 이런 댓글. 좋아하니까 보러 왔어요. 이런 댓글도 있는데 장성철 진행의 장해찬 재밌는 구도가 나왔네요. 이런 댓글도 있고요. 그 성대모사 잘하는 그 이상민 크리에이터 있잖아요. 직접 댓글을 달아줬네요. 왜 저는 안 불러주는 겁니까? 조금 더 노력하시면 불러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구도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위협적이에요? 네. 두 분은 어쨌든 보수고 전 아니고 네. 그리고 두 분은 장 씨고 전 김 씨고 네. 너무 저에게 불리하지 않나. 그런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해찬 이사장님하고 한 편을 딱 해서 왜 우리는 진행을 안 시켜주냐. 네. 장성철 소장님은 제가 본 것만 지금 두 번째 하는데. 시끄러워요. 이게 MBC가 실수한 것 같아요. 네, 실수하는 정무적으로 거예요. 네. 저를 진행을 한번 시켜줘야 약간 이 편향성 논란에서 비껴갈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계속해서 이 반정부 세력의 중심지로 나아가겠다라는 MBC의 의지가 많이 느껴집니다. 장해찬 이사장님이 한 번 해야 위에, 저도 합니다. 위에 잘 좀 얘기 좀 해줘요, 진짜. 나 힘들어. 자, 유튜브로 저희 모습 생중에 되고 있으니까요. 유튜브 MBC 라디오 시사 채널로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장해찬 이사장님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 근황 토크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전당대회 출마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죠? 뭐 결심은 굳혔다고 청년 말씀드려야 최고위원? 될 것 같고요. 예, 네. 청년 최고위원으로 조만간 출마 선언을 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 주요한 명분이 뭐예요? 제가 이 청년 최고위원이 되어야만 네. 대통령실 정부와 누구보다 긴밀하게 소통해서 네. 이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좀 나눠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자기 기회 찾기 급급한 사람은 최고위원이 되어도 자기 살 길만 모색하는데요. 저는 비교적 여유롭게 다른 청년들에게 기회를 좀 나눠주는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심을 좀 굳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의 나이 구별에 의하면 저도 청년이거든요. 유엔 나이가 어떻게 되죠? 기준이? 유엔에서는 50대도 청년이에요. 이거는 네.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런 기준인지는. 예, 언론에 많이 나왔어요. 저에게도 많은 기회를 좀 주시라. 네. 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대선거구제 개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짧게 어때요? 저 개인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의 장점만큼이나 단점도 좀 명확하다고 보고 있어서 근데 이게 또 2인으로 하느냐 3, 4인으로 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국회 차원에서 논의가 활발했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는. 선거구제 자체보다는 저는 뭐 국민들이 안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 예산을 동결한다는 전제로 국회 의석을 대폭 늘리고 이 비례성을 다양하게 확보하는 게 정치개혁의 쉬운 첫걸음인 것 같아요. 근데 선거구제 바꾸는 건 너무 어려운 이 두 번째, 세 번째 걸음이라서 할 수 있는 쉬운 일부터 하는 게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이 얘기는 참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좋아요. 자, 장해찬 이사장이 가지고 온 뉴스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새해 첫 국무회의 네. 이곳에서 나온 사회 곳곳 폐단 바로잡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고 와봤는데요. 네. 사회 곳곳에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거 아마도 3대 개혁뿐만이 아니라 뭐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연평균 4천억 총 2조 이상의 국고 보조금이 각종 시민단체 등에게 추가 지급되었다는 맞아요. 이 대통령실의 발표가 있었는데 시민단체 뭐 대표적인 게 윤미향 의원 정의안이 떠오르는데 그런 곳에서 국고 보조금 제대로 받아서 쓰고 있는지 등등을 살펴보는 이 대선 공약과 연달아 이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하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윤석열 정부가 초창기에 들어서면서 제가 이 정부 여당에 서 있는 입장이지만 가장 뼈아팠던 지적 중 하나가 네. 그래서 정확히 뭘 하겠다는 거냐.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걸 좀 알려달라라는 비판받았을 때 국정비전. 네, 뼈가 좀 아프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3대 개혁에 대한 어떤 강한 드라이브와 함께 이 폐단을 바로잡겠다 뭐 건강보험 문제라든가 시민단체 국고보조금 문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찬반 양론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하겠다 이걸 하겠다라는 건 좀 비교적 명확하게 국민들께 전달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노동, 교육, 연금 개혁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민하 평론가님. 뭔가 개혁을 해야죠. 근데 개혁이라는 게 항상 그렇습니다. 개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그게 뭐냐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전 정권에서 검찰 개혁 네. 굉장히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과가 과연 우리 국민들, 다수 국민들에게 뭐 어떤 행복한 결과로 이어졌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막 시끄럽기만 했고 어떤 개혁이었느냐. 이것은 상당히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네. 마찬가지로 개혁하자는데 누가 싫다고 합니까?
뭐 노동, 교육, 연금 개혁을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필요하고 전적으로 동감하지만 그 개혁의 실제 내용에 있어서는 각자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개혁이라고 얘기하고 실제적으로는 아무것도 진전이 없는 상태로 그냥 마무리되는 경우가 과거에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실질적인 개혁을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수렴해가지고 정말 우리 사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일별해서 추진하는 그러한 개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은 개혁을 하자면 상대가 있는 거니까 밀어붙이기로 하지 말고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 상대의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것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개혁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에 대해서 숙고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반대하는 게 네. 이게 정론입니다. 음? 그렇지만 이 청와대 개방 문제나 대통령실 이전 문제만 놓고 봐도요. 문재인 정부 때 온갖 위원회 만들고 맞아요. 여론 수렴하다가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단적인 예인데 노동개혁이나 이 연금개혁 같은 경우는 반대하는 진영과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근데 이야기 다 듣고 우리가 합의안 만들겠다고 하다가 대부분의 정부에서 5년 다 보내고 자 이제 다음 정부에서 또 결정해 주세요라고 넘겨버리거든요. 때로는 이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이임받은 정부가 좀 주도권 있게 이 방향으로 개혁합니다라고 하고 밀어붙인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는 또 선거로 평가받으면 되는 것 아닌가. 따라서 이 누구도 건드리기 힘든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연금개혁 같은 어려운 문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식의 좀 뚝심 있게 밀어붙이는 스타일을 가진 정치인이 대통령 권한을 잡았을 때만 할 수 있지 이거 뭐 민간위원회 만들고 대타협 기구 만들고 노사 이야기 공평하게 듣다 보면 그냥 5년 다 지나갔습니다. 이때까지. 그래서 노조 저는 얘기는 들을 필요 없다. 듣지만 그래도 거기에 끌려가기보다는 일단 정부의 방향대로 가보고 평가받으면 된다. 그래야만 뭐라도 작은 거라도 좀 바뀌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노동개혁이 너무 노조 때려잡기 아니냐, 친기업 기조에 맞춘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민하 평론가. 저는 그래서 이제 개혁의 실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노조에서 예를 들면 최근에 뉴스에 나오는 뭐 횡령 사건 그런 것들은 당연히 법의 잣대로 엄정하게 처리를 해야죠. 근데 그 이상의 어떤 여러 가지 노사 자율로 결정해야 될 문제 내지는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지금 뭐 일정 정도 선을 쫙 긋고 이제 가는 것이 개혁의 실체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숙고가 필요한 방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하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이런 데서 좀 느껴지는 것은 지금 실제로 그럼 노동개혁이 뭐냐에 대해서도 네. 대통령의 구상이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를 들면 노조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회계 얘기를 투명하게 들여다보겠다. 뭐 그다음에 노조가 불법 활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법의 잣대로 심판을 하겠다. 요 정도지. 노사법치주의.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래시장 노동위원회가 내놓은 예를 들면 노동 시간을 좀 연장을 하고 이전에 이제 52시간제에 비해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 자율성을 기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추진하겠다는 것 정도지 대통령의 철학과 노선으로 아직까지는 이게 노동개혁이야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부족한 측면이 있다라는 점에서 좀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 장혜찬 이사장님 어떻게 저는 생각하세요? 이 대통령의 중대- 지금 네. 로드맵이 안 보인다. 저는 꽤 명징하게 보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사 모두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새로운 기준을 확립하자라는 것인데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난 정부 내내 기업의 사회적 책임감이나 여러 가지 책무가 많이 강조되어 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미국이나 영국도 일본, 독일 사례 보니까 지금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발언이 노조의 회계 투명성이거든요. 이런 부분, 이 회계 감사와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불투명하게 뒤처져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기업의 책무를 많이 강조한 분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는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조, 특히 민노총의 어떤 사회적 책무라든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최근에는 이제 노동조합 쪽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 타파는 기업도 양보해야 되는 겁니다.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기업 쪽에서도 올려줘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뭐 기업 측에 요구하는 정부의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같은 경우도 곧 구체화되어서 보여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구체화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그게 안 보여서 이제 드리는 말씀인 거예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게 회계 투명성이라는 건 극히 일부인 거거든요. 노동 개혁의 일부다. 그렇죠. 나머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거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게 있고 각 국가마다 특성이 있어서 각각 다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규모가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예를 들면 보수 정부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네. 보수적인 정책 노선이라고 할지라도 이른바 유연 안정성 모델이나 이런 것들을 지향하는 경우가 많고 그거는 예를 들면은 노동을 다소 유연화시키더라도 사회 안전망의 강화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비정규직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개선 그리고 비정규직의 노조 조직률을 올리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처방이 이루어져야 가능한 것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신
기본적인 조직화된 노동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법적 잣대를 들이대서 이것을 약간 좀 헐겁게 한다라는 얘기는 많이 했지만 그리고 이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근데 아무튼 그 얘기 많이 했지만 그러면 지금 어렵게 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네. 별 얘기가 나오지 않고 오히려 그 비정규직 노조의 대표적인 사례인 화물연대 같은 경우에 강경 대응으로 이제 밀어붙여버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것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구체적인 거 많이 기대해보고 대신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와 있다라는 평가예요. 더 내고 덜 받자 이거잖아요. 더 내고 더 받는. 더 내고 더 받아요? 네.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일단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산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이 국민연금법 개정에서 네. 더 내고 더 받도록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인상을 동시 추진하다는데 합의가 됐습니다. 이 연금개혁은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럼요. 국회가 같이 합의해줘야 되기 맞아요. 때문에 국회 특위의 이 결정이 좀 눈길을 많이 끌고 있는데요. 사실은 미래 세대나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 생각하면 지금의 어떤 기성세대가 조금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가 무척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죠. 그래서 예를 들면 더 내는 게 10이면 더 받는 거는 10보다는 조금 낮게 하는 방향 정도로 뭔가 타협을 하지 않을까. 현재보다는 더 받는다라는 그렇죠. 얘기죠. 지금은 보통 현재 물가 기준으로 58만 원 정도가 평균 소득 이 국민연금 소득으로 기대되고 있는데 현재 물가 기준 58만 원 받아서 노후가 대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높이는 대신에 일을 하는 기간 동안 내는 금액을 조금 더 높이는 어떤 타협안을 국회에서 마련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청취자 여러분 오해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더 내고 더 받자 이게 더 낸 만큼 더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받는 것보다는 더 받는다라는 그렇죠. 그런 차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대신 현재 내는 것보다는 좀 더 내셔야 되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 김민하 평론가님 오늘 어떤 네. 주제 가져오셨는지. 네, 저도 뭐 연금개혁 얘기를 하고 안 돼요. 싶었지만 시간이 네, 없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주제? 네, 해프닝과 과욕 사이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한미 간의 공동 이런 좀 기획, 공동 연습, 미국의 핵무기에 관련돼서 네. 그러한 부분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네. 미국 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노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안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한미가 핵 공동 연습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말해가지고 하루 종일 뒤숭숭하고 또 대통령실에 있는 김은혜 수석 같은 경우에는 해명을 했었거든요. 이거 전반적으로 쭉 한번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한미 간의 공동 핵 연습이 논의 중이냐? 네. 이렇게 물어봤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이제 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이게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공동 핵 연습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구체적으로. 정확히 얘기하면은 네. 그 이제 실제로 뭐라고 얘기한 거는 상당히 내용이 긴데 네. 여기서 영어로 얘기를 하면은 조인트 뉴클리어 엑사이즈라는 말을 쓰진 않았어요. 윤석열 네. 대통령이. 다만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이라는 개념을 얘기하기는 했는데 네. 이게 뭐 말씀을 길게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 다만 오늘 대통령실이 김은혜 홍보수석이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기자가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는지라고 물어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네. 공동 핵 연습은 핵 보유국 사이에서 가능한 용어이기 때문에 질문이 잘못된 거다. 지금 한미 간에 핵 전력 자산 운용에 관한 정보 공유, 공동 기획 이에 따른 공동 실행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거다. 네. 이렇게 해명을 했고 네. 백악관 NSC의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공동 핵 연습은 논의하고 있지 않고 그것은 한국이 비핵 보유국이기 때문인데 그렇기 때문에 공동 핵 연습이 아니지만 한미 간의 정보 공유 강화, 비상계획 확대, 모의 훈련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근데 조선일보 인터뷰를 보면 대통령께서 미국과 핵에 대한 공동 기획, 공동 연습의 개념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바이든 대통령이 노라고 한 부분은 누가 말이 맞는 것인지 장혜찬 이사장님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좀 다른 표현의 갈래인 것 뉘앙스? 같아요. 네, 공동 핵 연습이라는 명시적인 단어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쓰지는 네. 않으셨고 네. 기존의 확장 억제 정책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핵이라는 거는 미국이 보유하고 뭐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걸 쓰기 위한 어떤 이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이게 지금 북한이 실험하는 것처럼 미사일에 실을 수도 있는 것이고 뭐 폭격기가 동원될 수도 있는 것이고 한데 이런 이 전략 자산이라고 하죠. 이런 전략 자산을 전개하고 운용하는 부분에 대한 훈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과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라는 발언으로 저는 이해를 했고요. 네. 그 다음 질문에서 한국식 핵 공유라고 볼 수 있나라고 조선일보 기자가 물어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분명하게 핵 공유라는 말 미국이 부담스러워한다. 네. 그런 차원은 아니고 네. 한미가 공유된 정보, 그러니까 지금 미국 NSC가 말한 것처럼 정보 공유 확대 그리고 또 훈련 확대 등을 뭐 그런 개념이라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인터뷰 전문을 다 보면 이 미국 NSC의 말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답변이나 다 같은 뜻으로 보이는데 공동 핵 훈련이라는 이 전략적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단어를 쓴 것으로 미국에서 뉘앙스를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차이지. 뉘앙스 차이다? 예, 내용 자체는 저는 크게 다른 것 같지는 김민하 않아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미국 기자가 오독해가지고 바이든에게 물어본 것이다? 그렇게 봐야 돼요?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 내용 전문을 보면서 네. 이제 같은 생각을 하면서도 장해찬 이사장님과는 좀 결이 다른 이제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네. 무슨 얘기냐면은 분명히 이제 미국 기자가 질문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소위 확장 억제라는 것도 미국이 다 알아서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 네. 그런 정도로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는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 핵전력 운영에 관한 계획을 앞으로 이게 함께하는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가면 그것이 사실상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사실은 미국 기자가 주목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 방안이 될 것이다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그런데 이게 실효적인 핵 공유라는 게 맥락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지난번에 북한이 핵 개발이나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더 많이 하겠다라고 이전에 결정하고 나서 이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뭐 핵 개발을 하느냐 그리고 전술핵 재배치를 하느냐 이런 걸 두고 논란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사실은 전략자산의 이 전개나 이런 확장 억제를 강화한다는 얘기가 나왔고 그 연장선에서 지금 대통령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도 수없이 지적이 됐듯이 최소한 나토식 핵 공유에서도 이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는 미국이 독점적인 그리고 배타적인 이 사용 권한을 나누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실효적인 핵 공유 방안이 된다고 하면은 그에 준하는 어떤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얘기를 한 것에 가깝고 그렇다면 그것은 왜 그렇게 됐는가에서 다시 한번 대통령실의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다는 겁니다. 오해다? 뉘앙스 차이다. 저는 대선 경선 때부터 이게 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 사이에 토론에서 굉장히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뭐 핵 공유라던가 이런 핵 이야기를 공유까지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얘기가. 그때 윤석열 대통령은 경선 후보 시절부터도 일관되게 핵 공유나 이런 것들은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꺼내는 게 한미 동맹에 별 도움이 안 된다. 그 대신 이 전략 자산의 적극적인 전개라던가 비상시를 대비한 여러 가지 모의 훈련을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확장 억제를 더 확대하는 방향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경선 토론회 때부터 일관되게 말해왔기 때문에 이번 조선일보 대답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최근 강화된 여러 가지 한미 훈련을 토대로 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보여지는데 뭐 미국 기자 입장에서는 한 가지 좀 이 상징적인 캐치프레이즈를 낚아채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질문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질문에서 NSC나 바이든 대통령이 핵 공유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고 해서 한미 간의 어떤 최근 확대되고 있는 확장 억제 정책에 문제가 있다거나 이런 식으로 보는 건 좀 섣부른 비판인 것 근데 같아요. 핵이라는 문제 그리고 한미 동맹 외교 이런 민감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용어 선택이 좀 정확하고 좀 뚜렷해야 된다라는 비판이 있잖아요. 참모들이 좀 제대로 뒷받침을 했어야 했다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게 공동 핵 연습이라는 단어가 쓰였거나요. 네. 만약에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 방안이 아니라 핵 공유나 마찬가지다라고 했으면 이 같은 지적이 뭐 일리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 이 뉘앙스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지만 대통령께서 공동 핵 연습이라는 단어도 쓴 적이 없고 핵 공유가 안 되기 때문에 핵 공유와 비슷한 효과를 내는 다양한 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사실상 핵 공유 못지않은 실효적 방안을 핵 공유다라고 해석해 버리면 이건 뭐 제가 또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해석의 문제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미국의 입장은 핵무기 사용에 관해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단일 권한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 그리고 핵 공유는 없다. 이런 식의 입장은 우리가 이번에 재확인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일종의 인터뷰하면서 과욕이 있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어쨌든 북한이 저렇게 계속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우리는 더 강하게 나간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게 아닌가 싶은 대목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논쟁을 막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한국 내의 여론에서 이런 논쟁을 하게 되는 것 자체가 한미 동맹이라든가 어떤 안보 사안에 대해서는 크게 예를 들면 불이익을 볼 수가 있는 대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는 특히 이게 현장에서 무슨 기자회견 하다가 나온 발언도 아닌 이상에는
참모들이 보다 정확하게 보좌를 했었어야 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명확한 선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 백악관 NSC도 비상계획 확대라는 또 의미심장한 단어를 썼거든요. 그럼 비상시에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떤 훈련을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국민들께 설명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희찬 이사장님 오늘 보수 참칭 패널하고 방송하니까 어땠어요? 색다르고 좋네요. 한 좋아요? 번씩 해야겠어요. 또 나와주세요. 역시 감사합니다. 제가 불리했습니다. 네. 3인칭 시사시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